나는 올해 69입니다. 혼자가 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먼저 떠났고 두 자식은 결혼 후 서울로 떠나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족합니다. 작은 원룸 전세에 살며 하루하루 요양보호사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남의 손을 씻기고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나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화자 씨는 참 강해요. 대단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나요? 라고. 봄이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요양보호센터로부터 새로운 대상자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이름은 정상윤 씨, 72세. 퇴행성 관절염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으며 단독 생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꽤 오래 기다린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예요. 이화자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차리면 입맛 없어요. 약을 챙겨드리면 나중에 먹을게요. 거절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그 사람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침묵 너머로 묘한 슬픔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나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국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눈빛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3일째 되는 날 식사 후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찬은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김치 무치고 두부는 직접 구웠어요. 이런 맛 참 오랜만이네요. 처음으로 마주본 그의 눈에 아주 작게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요? 요즘 뉴스에선 무슨 얘기하던가요? 나는 대답하는 척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했습니다. 선명하게 다듬어진 손톱, 그림이 몇 점 걸린 거실, 고요하지만 잘 정돈된 방. 이 사람 혼자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게 차를 건넸습니다. 이건 저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작은 티컵에 담긴 보이차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좋아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밤 같이 한 잔씩 마셨거든요. 그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많이 그립겠네요.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났거든요. 나한텐 인사도 없이. 순간 그 사람의 고독이 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국 한 술이 그에겐 삶의 유일한 온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내예요. 젊었을 때 정말 아름다웠죠. 지금 이 집도 저 사람이 다 꾸몄어요. 난 그저 앉아만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다시 말을 멈췄고 나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들판 위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 그 옆에 살짝 팔짱 낀 그 남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좀 더 그녀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그의 말이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너무 늦은 후회 속에 살고 있구나.
칠레 감정의 시작.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내게 웃었습니다. 그가 내 차를 마셨습니다. 그가 내게 옛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의 하루를 바꿨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 그냥 환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4주차 오후 3시. 나는 거실 커튼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화자 씨, 그가 휠체어에서 몸을 기울이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감쌌습니다. 기억 속 오래전 남편의 손길처럼 뜨겁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놀랐잖아요. 그는 내 팔을 놓으며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말했다. 화자 씨 손 참 따뜻해요. 요즘 그 온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고백 아닌 고백.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식탁에 차 한 잔과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화자 씨, 요양보호사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요즘 매일 기다립니다. 그 손길이 그립고 그 목소리가 그립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간병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편지였다. 첫걸음 혹은 경계. 그날 퇴근 시간 직전 정상윤 씨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왜요? 혼자 있으면 오늘은 더 외로울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앉아 그와 함께 저녁 뉴스를 봤다. 말없이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루 중 가장 내 마음이 편안했던 시간이었다. 그의 손이 소파 위로 살짝 미끄러지며 내 손가락 끝에 닿았다.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던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온기가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 속은 따뜻하게 데워진 국물 한 모금처럼 울컥하고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대신 정상윤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들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해졌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제 손끝이 자꾸만 간지러웠습니다. 누군가가 스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잡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손이 제 손 위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69의 나이에 이런 감정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엔 꿈까지 꿨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정 선생님이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잡을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꿈속에서도 저는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자 정 선생님은 어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예, 오늘은 국 대신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 생일인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어제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그 편지와 따뜻했던 손길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 오후 3시쯤 제가 휠체어 바퀴를 닫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자 씨, 네, 어제 너무 앞서갔던 건 아닐까요? 네, 나는 그냥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미안해요. 너무 무례했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저 혼자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뭔가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숙이고 휠체어 바퀴를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닦을 때마다 마음이 더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내 얘기 드린 적 있죠? 네. 사진도 봤습니다. 그 사람 제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병원 가기 싫다고 해서 집에서만 버티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멈춰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어떤 감정도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을 하며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주 멀고 깊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고 있자니 그가 손을 내민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화자 씨가 웃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저한테 그렇게 웃어줬을까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외롭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셨다면 더더욱 이렇게 혼자서 다 문 닫고 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감히 다시 사랑을 품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집 앞 슈퍼에서 맥주 2캔을 샀습니다. 하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는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접시에 마른 안주를 놓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나도 아직은 살아있는 거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다음날 출근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할지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초인종 앞에 서니 전날의 말들과 그 침묵이 다시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왔어요? 그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가에 아주 작게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화자 씨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괜히 혼자 먹으면 허전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괜히라는 말 속에 담긴 기다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조금 더 오갔고 눈빛도 조금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요즘 건강 관련 뉴스를 많이 본다며 무릎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다리에 좋다는 생강차를 끓여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어떤 간병인도 자신을 위해 뭘 끓여오겠다고 한 적 없었다며 이화자 씨는 좀 다르네요. 그 말이 오늘 하루의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엔 그의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얼핏 펼쳐보니 글씨가 다르지 않은 두 사람이 번갈아 적은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랑 함께 쓰던 노트예요. 결혼한 뒤부터 서로 하루에 한 줄씩 쓰기로 했었죠. 그는 손끝으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죠?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글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저를 남기고 갔죠.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말보단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저 구석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쌌고 우리는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화자 씨는 사랑을 믿어요? 글쎄요. 요즘은 사랑보다 책임이나 익숙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랑의 한 부분 아닐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설레야만 하는 걸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기다리게 되는 마음,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라 불러야 할까요? 저녁 무렵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저녁도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썰고 감자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는 동안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냄새랑 비슷하네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러워요. 찌개르가 끓는 냄새 사이로 기억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도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 저를 말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자 씨는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그게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온기만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엔 제 그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따뜻하고 두렵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선생님은 제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삶, 그의 외로움, 그의 젊은 날의 추억들.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었고 가끔은 저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손재주가 좋았어요. 이 집 정원, 아내랑 둘이서 다 가꾼 겁니다.
봄이면 튤립이 피고 여름엔 수국, 가을이면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그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저분해진 마당, 잘려나간 감나무의 그루터기, 덩굴이 엉켜버린 작은 화단.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꿔보면 어때요? 제가 말하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화자 씨가요? 네. 아침 일찍 와서 김치국 끓여놓고 마당 쓸고 풀 좀 뽑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나 평생 갚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정말로 장갑과 호미를 챙겨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화단 앞에 앉아 한참을 땅을 뒤적이다 보니 숨은 듯 남아있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더군요. 정 선생님은 거실 창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화자 씨, 다음엔 흙도 좀 사와요. 이제 여기에 뭘 좀 심어봐야지. 좋아요. 뭘 심고 싶으세요? 글쎄요. 국화, 코스모스? 아내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꽃집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한 봉지 샀습니다. 사장님이 묻더군요. 선물하세요? 아니요, 심을 거예요. 다시요. 다시요? 네. 누군가의 마음에요. 며칠 후 작은 화단에 코스모스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삐죽 올라온 잎들 뿐이었지만 그 위로 정 선생님의 눈빛이 머물렀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편지 한 통 쓰고 싶네요. 그 사람이라면 아내분이요? 네. 이제야 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라도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조심스레 작은 흰색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긴 했지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아직도 낯설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따뜻한 사람이 내 하루를 다시 채워주고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이 남기고 간 이 빈자리를 조심스레 닦아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제 손톱 아래엔 여전히 화단에 흙이 끼어 있었고 무릎은 뻐근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잊힌 기억을 되살리는데 내 하루가 쓰인다는 게 이토록 사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니. 며칠 후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화자 씨, 혹시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디요? 아내가 있는 납골당이에요. 사실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요.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엔 아직도 봄 햇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코스모스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고 그 꽃은 그 사람의 과거와 제 오늘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복도 끝에 정 선생님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액자 속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람, 내 온기, 내 전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꽃을 놓고 작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아직도 널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싶다. 그치만 오늘은 누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 괜히 용기가 나네. 그는 제게 눈길을 한번 주곤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화자 씨야. 내 하루에 따뜻함이 생기게 해준 사람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에 의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무서운 일인지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 선생님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화자씨. 오늘따라 그 사람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조수석 팔걸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다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체온 하나로 이어지는 묵묵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에 먼저 나가셨고 TV보다 라디오를 더 자주 들으셨고 무뚝뚝한 얼굴에도 가끔 장난기 어린 표정이 섞이곤 했습니다. 화자씨, 오늘은 된장국 말고 콩나물국이 어떨까요? 갑자기 웬 콩나물국이세요? 꿈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그거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슬픔과 위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낡은 스피커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를 하나 틀었습니다. 따뜻한 기타 선율이 퍼졌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음악 결혼식 때 틀었던 곡이에요. 그땐 정말 젊었죠. 이런 기분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그가 제 쪽을 보았습니다. 햇살에 눈을 살짝 찌푸리며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의 과거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 길에 스스로를 담아가는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겁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마당에서 작은 벤치를 조립했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파했지만 나사를 돌리는 손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서요. 가끔은 말없이 라디오만 듣는 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커피 내려올게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한테 한 잔 사는 날이네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자씨, 이제는 선생님 말고 그냥 정호 씨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정호 씨. 입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함과 책임으로만 채워진 제 삶 한켠에서 새로운 공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까맣게 머리를 닦고 있던 20살의 나, 아이 셋을 안고 웃던 33의 나,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굳은 표정으로 찍힌 55의 나. 그 사진들 속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있었고 늘 어딘가를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다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기억이 생기고 그 사람의 표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게 되는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서툴고 조심스럽고 무서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어 볼 만큼은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 내 하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숨쉬는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호 씨 집 앞에 도착하면 항상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커튼을 살짝 걷고 제가 오는 걸 바라보다가 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어요, 화자 씨. 네. 오늘은 바나나 우유 갖고 왔어요. 아침에 유치원 앞 지나가다가 괜히 생각나서요. 하하, 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언제 말했죠? 안 말했어요. 그냥 왠지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는 바나나 우유 병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한 모금 마시고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그날은 날이 유난히 좋아서 점심을 마당 벤치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 몇 조각만으로도 그는 유난히 잘 드셨습니다. 화자 씨는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이야 다 크고 바쁘고 남편은 벌써 오래전에. 가끔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밥 한 끼 받는 게 언제였나 싶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 해주는 건 어때요? 네. 내일은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나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호 씨가요? 요리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달걀 프라이 정도는 자신 있어요. 그 다음 날 정호 씨는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달걀을 굽고 김을 자르고 된장국도 시도했지만 짠맛이 조금 과했습니다. 짜요. 그렇죠? 내가 간을 봤는데 뭔가 인생처럼 짠맛이 깊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다가 문득 울컥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조금씩 자신의 삶에 따뜻한 손을 얹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숨만 쉬던 사람이 이젠 온기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려 한다는 것, 그게 그마나 눈물 나게 아름다운 일인지. 오후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는 오래된 필름 사진들을 넘기며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경주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죠. 그땐 참 많이 웃었어요. 사진 속의 젊은 정호 씨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눈빛이 생생하고 팔짱을 낀 아내분을 보는 눈이 너무 따뜻해서 괜히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정호 씨,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이젠 저도 같이 웃어드릴 수 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기울었고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고백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 조용히 다시 피어난다는 걸.
다음 날 코스모스 화단엔 작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정호 씨가 직접 심은 씨앗이었고 그는 그 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자 씨, 우리 꽃 피기 전에 한번 여행 가요. 그 사람하고 못 갔던 곳. 이번엔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봄이 채 가시지 않은 5월의 끝자락, 경주.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다녀왔던 그곳으로.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엔 여기에 둘이 앉았었어요. 그땐 창밖 보면서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를 혼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새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국사 계단을 오르다가 정호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이 자리. 그날 아내랑 같이 사진 찍었던 곳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게 바랜 흑백 사진 속 그와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화자 씨와 한 장 남기고 싶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하고 울리는 순간 햇살이 정호 씨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이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고 바람은 여름의 문턱에서 아직 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자 씨, 내가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건 아마 처음이에요. 간병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화자 씨여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말로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답해야 상처가 되지 않을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정호 씨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덕분에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아니라 한 사람, 이화자라는 이름으로요.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는 예전처럼 마주 앉아 차를 마셨고 정호 씨는 마당의 코스모스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젠 꽃이 피었네요. 우리가 심은 거 이만하면 잘 자란 거죠?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피는 중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정호 씨 곁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원이 아닌 누군가의 하루로 살아가길 바랐고 저 역시 그의 하루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 씨와 저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꽃은 만개했고 우리 사이의 말은 점점 줄었지만 침묵조차 따뜻했습니다. 화자 씨, 네.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이 그의 손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때는 처음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때는 조용히 찾아와 이름도 없이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계절, 아니, 새로 시작된 첫 계절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늙어가기로 했습니다.